야, 이년아, 나랑 놀자. 호프집 안에 울려 퍼진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테이블을 발로 차는 소리, 맥주병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비명이 뒤엉켰다. 싫다고 했잖아요. 손 떼세요. 김수진이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며 뒤로 밀려났다. 앞에는 문신으로 뒤덮인 팔을 휘두르는 세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위험한 욕망이 번들거렸다. 에이, 뭘 그래. 우리가 술값도 많이 줬잖아. 조금 놀아주면 어때? 리더 격인 남자가 수진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그의 손에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역겹게 풍겼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중지에는 해골 모양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아, 놔주세요. 수진의 절규가 호프집을 가득 채웠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모두 도망쳤고 늦은 밤 호프집에는 그녀와 양아치들만 남아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때 호프집 문이 조용히 열렸다. 찬바람과 함께 검은 우산을 든 노인이 들어섰다. 70대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녹색 외투를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다. 할배, 여기 영업 끝났어. 꺼져. 양아치 중 하나가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진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흰 수염 사이로 굳게 담은 입술이 드러났다. 내 며느리 손에서 손을 떼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양아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며느리? 하하, 할배, 며느리 관리도 제대로 못해?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인이 우산을 바닥에 한번 쳤을 때 금속성 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마치 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손을 떼라.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수지는 시아버지 강태준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집에서 조용히 신문만 읽던 그 온화한 노인이 이렇게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낼 줄이야. 양아치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70세 노인은 그저 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할배, 정신없어? 우리가 몇 명인지 세어봐. 리더 격인 남자가 소리쳤다. 그 순간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시아버지에게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김수진은 호프집 수진이네를 운영한 지 정확히 2년 3개월째였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가 된 지 3년 시댁 식구들의 복잡한 시선을 받으며 살다가 작은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22평 남짓한 호프집이 지금은 그녀의 전부였다. 매일 새벽 3시까지 일하며 겨우 월세 180만 원과 생활비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밤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단골 아저씨들이 퇴근 후 한 잔씩 들르고 젊은 연인들이 치킨과 맥주를 시키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동네 호프집이었다. 호프집은 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었다. 12개의 테이블과 40석의 좌석, 그리고 작은 주방이 전부였다. 벽에는 수진이 직접 그린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TV가 하루 종일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었다. 냉장고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수지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여보, 오늘도 열심히 일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남편 민기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성실한 남자였다. 결혼 5년 차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수지는 절망에 빠졌었다. 장례식 내내 시댁 식구들은 수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특히 시누이들은 오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가서 재혼이나 해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 그런 중에 유일하게 수진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시아버지 강태준이었다. 72세의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시누이들이 수진을 괴롭힐 때마다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기호가 없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강태준은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후 베트남전에도 다녀온 군인 출신이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오래된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라고만 할 뿐이었다. 집에서는 주로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산책을 갈 때는 항상 검은 우산을 들고 다녔다. 아버님, 왜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가져가세요? 수진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습관이야. 오래된 친구 같은 거지. 강태준의 대답은 항상 그 정도였다. 수진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호프집을 시작할 때도 강태준이 많은 도움을 줬다. 자본금 중 절반은 그가 지원해줬고 장소를 구할 때도 함께 다니며 조언해줬다. 수진아, 사업은 위치가 중요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어야 하지만 임대료는 적당해야 해. 지금의 호프집 자리를 선택한 것도 강태준의 조언 덕분이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임대료는 다른 곳보다 저렴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수진의 정성스러운 서비스와 맛있는 안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단골들이 늘어났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단골 박 과장이 계산을 마치며 인사를 건넸다. 40대 중반의 그는 주 3회 정도 들르는 단골 중에 단골이었다. 항상 치킨과 맥주 2병을 시키고 혼자 조용히 먹고 가는 사람이었다.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수지는 밝게 웃으며 배웅했다. 이런 단골들 덕분에 그녀는 매일 힘을 낼 수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마지막 손님들을 정리하고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월요일 밤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이미 대부분의 테이블은 비어 있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3명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수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차림새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찢어진 청바지, 문신이 새겨진 팔, 그리고 무엇보다 술에 이미 취한 듯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어서 오세요. 수진의 인사에 남자들은 대답 대신 호프집 내부를 둘러봤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야, 여기 맥주 10병이랑. 안주는 뭐가 있어? 리더 격인 남자가 테이블에 주먹을 내려치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수지는 메뉴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치킨, 족발, 오징어, 안주류 다 있어요. 뭘로 드릴까요? 아, 몰라. 비싼 거로 다 가져와. 남자들은 처음부터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수진은 불쾌했지만 손님이니까 참고 서비스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대화 내용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사장님,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어요? 혼자 사세요? 개인적인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다. 수지는 대답을 피하며 맥주를 따라줬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맥주를 따라주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선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다. 특히 허리를 굽혀 안주를 놓을 때마다 들려오는 야릇한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수지는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마치고 거리를 두려 했다. 사장님, 우리랑 같이 앉아요. 한 남자가 수진의 앞길을 막으며 말했다. 수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죄송해요.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요. 에이, 뭘 그래. 잠깐만.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수진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수진은 재빨리 손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정말 안 돼요. 수진의 단호한 거절에 남자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야, 우리가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정도 서비스도 안 해줘? 서비스요? 저는 충분히 친절하게 해드렸는데요. 친절하게? 하하, 이게 친절한 거야? 리더 격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섰다. 그의 키는 180cm가 넘어 보였고 수진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맥주병은 이미 20병을 넘어섰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제 호프집에는 그들과 수진만 남아 있었다. 수진은 빨리 계산을 받고 내보내고 싶었지만 남자들은 계속 술을 주문했다. 사장님, 우리 기분 좀 맞춰줘요. 세 번째 남자가 일어나며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은 뒤로 물러서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그런 일? 우리가 뭘 하자고 했어? 그냥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하자는 건데?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다. 수지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남자 중 하나가 그녀의 행동을 눈치챘다. 야, 뭐 하는 거야? 신고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 폰 이리 내놔. 남자가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휴대폰을 뺏기고 말았다. 이제 아무도 못 불러.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수진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랐다.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주변 상점들은 이미 문을 닫았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남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했다. 에이, 무서워하지 마.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수진을 에워싸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수진은 뒤로 물러서다가 결국 벽에 등을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 순간 수진은 시아버지 강태준을 떠올렸다.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계실 그분이 여기 계시다면. 하지만 72세의 노인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 나가세요. 수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재미있어 했다. 목소리도 예쁘네. 더 소리 질러봐. 바로 그때였다. 호프집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우산을 든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강태준이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수진이 걱정되어 호프집에 들러본 것이었다. 그런데 호프집 안의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강태준이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예리한 시선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며느리 수진이 3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벽 모서리에 몰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남자들의 술 취한 모습,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들, 그리고 수진의 찢어진 앞치마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강태준의 시야는 여전히 군인 시절만큼 예리했다.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적의 매복을 감지하던 그 감각이 지금도 살아있었다. 그는 상황을 3초 만에 분석했다. 적의 수 3명, 무기 확인되지 않음, 아군의 위치 위험지대, 즉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할배, 여기 영업 끝났어. 꺼져. 양아치 중 하나가 강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 왼팔에 용문신, 오른손에 은반지. 강태준의 눈은 자동으로 상대방의 특징을 분석하고 기억했다. 50년 전에 배운 정찰병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수진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 키 180cm, 근육질 체형, 목에 흉터, 오른손 중지에 해골 반지. 이런 자들을 베트남에서도 많이 봤었다. 겁탈과 폭력을 즐기는 인간 쓰레기들. 내 며느리 손에서 손을 떼거라.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쌓인 분노와 보호 본능이 압축되어 있었다. 며느리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수진이 보여준 효심과 희생. 그녀는 이제 그에게 진짜 딸과 같은 존재였다. 며느리? 하하. 할배, 며느리 관리도 제대로 못해? 양아치들이 비웃었다. 그들에게 70대 노인은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강태준이 젊은 시절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1972년 베트남 정글. 강태준과 그의 부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3개월간 생존해야 했다. 그때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도 지금과 같은 검은 우산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우산이지만 안에는 당시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무기들이 숨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손을 떼라. 강태준이 우산을 바닥에 한번 쳤을 때 나는 금속성 소리는 우연이 아니었다. 우산 내부의 특수 금속 프레임이 바닥과 부딪히며 내는 소리였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수진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소나기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고 중지의 해골 반지에는 작은 가시가 달려 있었다. 수진의 팔목에는 이미 빨간 자국이 나 있었다. 놔주세요. 아파요. 수진의 비명에 강태준의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그의 오른손이 우산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었다. 손잡이 안쪽의 작은 버튼들이 손가락 끝에 느껴졌다. 빨간 버튼은 칼날, 파란 버튼은 전기 충격, 녹색 버튼은 섬광탄.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소리 지르지 마. 어차피 아무도 안 들려. 리더 격인 남자가 수진의 얼굴에 바짝 다가갔다.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심한 입냄새가 풍겼다.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피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강태준은 상황을 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녹색 외투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외투 안쪽에는 50년 전과 동일한 전술조끼가 숨어 있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단련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하는 운동과 절제된 식생활 덕분이었다.
이 미친 할배가 누가 와서 좀 끌고 가. 리더 격인 남자가 강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는 주먹을 쥐고 노인의 가슴팍을 밀쳤다. 하지만 강태준은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 뿌리 박힌 나무처럼 단단히 서 있었다. 뭐야, 이 할배 힘이. 남자는 당황했다. 70대 노인이 자신의 힘에 전혀 밀려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강태준의 발은 어깨 너비로 벌어져 있었고 무게중심은 완벽하게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베트남에서 배운 기본 자세였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젊은이, 나이 많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7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단순한 나이의 무게가 아니었다. 전쟁과 죽음 그리고 수많은 생존의 순간들이 만들어낸 진짜 무게였다. 수진아, 눈 감고 있어.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말에 수진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50년 전에도 강태준은 같은 말을 했었다. 베트남 정글에서 동료들에게 눈 감고 있어. 금방 끝날 거야. 그 순간 호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온화한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군인이 서 있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우산이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이었다. 강태준의 손목이 미세하게 돌아가며 우산 손잡이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딸깍 소리와 함께 우산 끝에서 15cm 길이의 칼날이 튀어나왔다. 뭐야 그건. 수진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당황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태준의 우산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칼날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노렸다. 깊지는 않지만 충분히 아픈, 그리고 즉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상처였다. 첫 번째 비명과 함께 수진이 자유로워졌다. 남자는 손목을 붙잡고 뒤로 물러섰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확한 상처였다. 5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정밀함이었다. 뭐야, 이 할배가. 두 번째 남자가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산을 가로로 휘두르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평생 그 우산을 무기로 사용해온 사람처럼. 우산의 몸체가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했다.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뒤로 밀려나 테이블에 등을 부딪혔다. 테이블 위에 맥주병들이 쏟아져 바닥에 깨졌다. 이 할배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어? 리더 격인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15cm 길이의 날카로운 칼날이 호프집의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할배, 이제 장난 아니야. 진짜 다칠 수 있어. 하지만 강태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베트남에서 상대했던 적들은 이보다 훨씬 위험했다. AK-47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베트콩들과 비교하면 접이식 칼 하나 든 양아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50년 전에도 그런 칼 많이 봤는데. 강태준이 우산 손잡이를 살짝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우산 끝에서 작은 원통 모양의 장치가 나타났다. 전기 충격기였다. 50년 전 기술로는 최첨단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위력적이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수진의 질문에 강태준이 간단히 대답했다. 오래된 친구야. 베트남에서 함께한. 베트남? 수진은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항상 조용하고 점잖은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숨어 있을 줄이야. 칼을 든 남자가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죽여버린다.
외침과 함께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노인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강태준은 우산을 방패처럼 들어 칼날을 막아냈다. 칼이 우산의 금속 프레임에 부딪히며 쨍 소리가 났다. 동시에 그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남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으악! 강태준의 손아귀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50년간 우산을 쥐어온 그의 악력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남자의 손목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칼은 위험한 장난감이야. 강태준이 남자의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우산 끝에 전기 충격기가 남자의 어깨에 닿았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튀었다. 으악! 남자는 전기 충격에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강태준은 강도를 조절할 줄 알았다. 첫 번째 남자는 손목을 붙잡고 피를 흘리며 벽에 기대어 있었고, 두 번째 남자는 명치를 맞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전기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불과 2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수진아, 괜찮니? 강태준이 우산의 칼날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으며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숨은 전혀 거칠지 않았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체력이었다. 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경찰부터 불러야겠다. 강태준은 수진의 휴대폰을 집어들어 112에 신고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10분 후 경찰이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방위야. 걱정 없어. 강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양아치들을 내려다봤다. 그들은 모두 의식을 잃었거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5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재합술이었다. 호프집 정리를 하는 동안 강태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 밤늦게 혼자 일하는 건 위험해.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내가 도와줄게. 저녁 시간에는 내가 와서 도울 거야. 아버님이요? 응. 집에서 혼자 있어도 할 일이 없어. 여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오늘 본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강태준은 단순히 정당방위라고만 했다. 경찰도 양아치들의 정과와 현장 상황을 보고 강태준과 수진의 증언을 믿어주었다. 이분들 정과가 꽤 있네요. 성추행, 폭행, 공갈. 이번에 제대로 잡혔네요. 젊은 경찰관이 말했다. 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양아치들이 구급차로 옮겨진 후 호프집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님, 정말 베트남전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 특수부대였어. 그 우산도 전용 장비였지. 지금도 가끔 쓸 일이 있어. 강태준은 검은 우산을 들어 보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우산이었지만 이제 수진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시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70대의 온화한 노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무한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런 든든한 시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것이.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가족끼리 뭘 고마워해. 그런데 수진아. 네. 오늘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특히 우산에 대한 건. 알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더 이상 누가 호프집에 들어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검은 우산의 비밀을 가진 시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의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미 호프집 준비를 위해 재료시장에 다녀왔을 시간이었다. 부엌에서는 시아버지 강태준이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제의 일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식탁 옆 벽에 기대어 놓인 검은 우산이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야. 커피 마실래? 강태준이 찻잔을 하나 더 꺼내며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앞에 앉았다. 커피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어제를 겪고 난 후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어젯밤 일 정말 고마웠어요. 가족끼리 뭘 고마워해. 다친 데는 없고. 수지는 손목을 만져봤다. 아직 약간의 멍이 남아 있었지만 큰 상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강태준은 잠시 신문에서 눈을 떼고 수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궁금하니? 네. 어젯밤에 보니까 정말 대단하셨어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때 이야기야.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약 2년간 베트남에 파견됐었지. 특수부대 소속으로 정글에서 적군과 싸우며 살았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지.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배운 것들이 평생 도움이 됐어. 강태준은 검은 우산을 가리켰다. 벽에 기대어 놓인 그 우산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그 우산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부대에서 특별히 제작한 거야. 겉으로는 평범한 우산이지만 여러 기능이 숨어 있지. 강태준이 우산을 들어 수진에게 자세히 보여주었다. 손잡이 부분을 자세히 보니 작은 버튼들이 숨어 있었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칼날이 나오고 파란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 장치가 작동해. 녹색 버튼은 섬광탄이고 이 작은 검은 버튼은 연막탄이야. 전기 충격이요? 어제 봤잖아. 필요하면 상대방을 일시적으로 기절시킬 수도 있어. 수지는 감탄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의 지팡이 같았는데 이런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당연하지. 너도 비밀로 해야 해. 이런 장비가 민간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호프집 전화였다. 아직 영업시간도 아닌데 누가 전화했을까? 여보세요? 사장님, 큰일이에요. 건물주 김 사장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많이 흥분된 상태였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경찰차가 왔다 갔다고 하고 구급차까지 왔었다면서요? 수지는 어젯밤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양아치들이 와서 난동을 부렸고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해결됐다고.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 양아치들이 속한 조직에서 사람이 와서 난리예요. 우리 건물 다른 상가 사장들한테 협박하고 다니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뭐라고 하는데요?
호프집 사장이 자기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한대요. 안 그러면 건물 전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다른 상가들도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를 요구하는데요? 일단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보호비를 내라고. 보호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조직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번 돈을 뜯어내면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강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강태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놈들은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물고 늘어져. 어떻게 하죠? 정말 조직이 나서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아버님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태준은 자신있게 미소 지었다. 50년 전에도 이런 놈들 많이 상대했어. 베트남에는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놈들이 많았거든. 하지만 수지는 불안했다. 아무리 시아버지가 특수부대 출신이라지만 이제 72세의 노인이었다. 조직 폭력배들과 맞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도 한계가 있어. 이런 놈들은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거든. 협박도 은근히 하고 실제 폭력도 나중에 써. 그럼 돈을 줘야 하나요? 절대 안 돼. 한 번 주면 끝이 없어. 이런 놈들한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들어온 것이다. 이상하네. 누가 와? 강태준이 현관으로 나가자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여기 호프집 사장 사는 집 맞나? 할배 계시네. 며느리 어디 있어? 수지는 부엌에서 몰래 엿들었다. 남자 목소리가 4-5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어젯밤 양아치들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았다. 무슨 일이냐?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젯밤에 우리 동생들 다치게 한 게 댁 며느리래요. 나와서 얘기 좀 하시죠. 그 동생들이 먼저 시비 걸었지. 에이 할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우리 동생들이 다쳤으니까 책임져야죠. 조직원들의 목소리는 협박적이었지만 아직은 예의를 차리고 있었다. 아마도 강태준의 나이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책임이라니?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500만 원. 수지는 기가 막혔다. 자신들이 먼저 성추행하고 난동을 부렸으면서 오히려 돈을 요구하다니. 그게 안 되면?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안 되면 호프집 장사 계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 동네가 우리 구역이거든요. 다른 상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고.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공갈 협박. 하지만 실제로 이런 조직들이 가진 힘은 무시할 수 없었다. 인터넷 악플, 허위 신고, 손님 방해 등 온갖 방법으로 장사를 방해할 수 있었다. 알겠다. 잠깐 기다려. 강태준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수진이 달려와 속삭였다. 아버님, 진짜 돈을 주실 거예요? 아니야. 다른 걸 줄 거야. 강태준은 검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뭘 주실 건데요? 인생 교육. 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진도 느낄 수 있었다. 어젯밤과 같은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온화한 할아버지가 아닌 냉혹한 군인이 깨어나고 있었다. 아버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많잖아요. 걱정 마. 숫자가 많다고 강한 건 아니야.
베트남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지. 강태준이 다시 현관으로 나갔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봤다. 할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조직원 중 리더 격인 남자가 물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결정했어. 강태준이 우산을 바닥에 짚으며 말했다. 오, 똑똑하시네.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현금은 안 되고. 네. 대신 다른 걸 줄게. 강태준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진도 느낄 수 있었다. 어젯밤과 같은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의를 가르쳐 주겠어. 갑자기 강태준이 우산을 들어 올렸다. 조직원들은 영문을 몰랐다. 단순히 우산을 드는 행동으로만 보였기 때문이다. 할배, 뭐 하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의 우산이 움직였다. 우산 끝이 첫 번째 남자의 정강이를 정확히 노렸다. 너무 빨라서 피할 수 없는 속도였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한쪽 다리를 들고 뛰었다. 정강이뼈를 정확히 타격당한 그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이 할배가 미쳤나? 나머지 조직원들이 당황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이미 두 번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우산을 가로로 휘둘러 두 번째 남자의 배를 타격했다. 명치가 아닌 옆구리를 노린 정확한 타격이었다. 남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버렸다. 흑, 이게 뭐야? 세 번째 남자가 강태준에게 달려들었지만 강태준의 움직임은 그보다 빨랐다. 우산 손잡이로 남자의 어깨를 내려쳤다. 어깨와 목 사이의 신경을 정확히 노린 타격이었다. 으악! 남자는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다. 일시적인 마비였지만 당분간은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침착했다. 우산을 세로로 들어 한 명의 주먹을 맞고 동시에 발로 다른 한 명의 무릎을 찼다. 불과 1분 만에 5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 이 할배 뭐야? 다리가. 조직원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일어날 수는 없었다. 강태준의 타격은 정확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움직이기 어려운 부위만 노린 것이다. 강태준은 리더 격인 남자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다. 젊은이, 잘 들어. 으, 남자는 고통으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다. 내 며느리한테 다시 한 번이라도 시비 걸면 그때는 이렇게 살살 안 해줄 거야. 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할배, 정체가 뭐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야. 다만 며느리를 건드리는 놈들은 못 봐주겠어. 강태준이 일어서서 우산을 털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한 우산으로 돌아갔다. 이제 가봐.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 할배, 당신 정체가 뭐예요? 궁금하면 다시 와봐. 더 자세히 알려줄게. 강태준의 말에 조직원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도망쳤다. 마지막까지 뒤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70대 노인이 혼자서 조직폭력배 5명을 제압하다니.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나이 들어도 할 건 다 할 수 있어.
강태준은 우산을 벽에 기대놓고 태연하게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마치 산책을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제 호프집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수지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다.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히 물러날까? 정말 끝난 걸까요? 더 큰 조직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 이런 놈들은 강한 상대 앞에서는 꼬리를 내려. 베트남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이야. 강태준의 자신감에 수진도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다. 아버님은 베트남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어요? 특수 임무야.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목표물을 제거하는 일들. 위험한 일이었겠네요. 매일이 생존 게임이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할 수 있어. 강태준은 우산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 우산도 그때 함께한 동료 같은 거야.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해. 다른 기능도 더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더 있어. 하지만 안 쓰는 게 좋지. 왜요? 너무 위험하거든. 오늘 쓴 것도 가장 약한 기능들이야.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마도 일반인이 알기에는 너무 위험한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준이 제안했다. 오늘은 호프집 문 열지 말고 쉬어. 어제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장사를 안 하면 하루 매출이. 내가 보상해 줄게. 오늘 하루는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강태준의 따뜻한 말에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정말로 자신을 딸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았다. 그럼 뭘 하실 거예요? 쇼핑이나 영화는 어때? 언제 마지막으로 영화 봤어? 수지는 생각해 봤다. 남편과 함께 본 영화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말 오래됐네요. 그럼 영화 보러 가자. 내가 티켓 살게. 아버님이 영화를. 젊은 사람들만 영화 보는 거 아니야. 나도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렇게 수지는 오랜만에 휴일을 보내게 되었다.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며 웃기도 하고 쇼핑몰에서 새 옷도 구경했다. 강태준은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아버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아버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나도 즐거웠어.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을 가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물었다. 아버님, 혹시 다른 가족들은 아버님의 과거를 알고 있나요? 아니야. 너만 알아. 군에서 하던 일은 기밀이었거든. 왜 저한테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이제 내 진짜 딸 같아서. 그리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알아야 해.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시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호프집은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강태준과 수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베트남 전쟁의 무용담,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수진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수진아, 호프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더 큰 꿈을 가져봐. 더 큰 꿈이요? 체인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내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자본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중요한 건 의지야. 강태준의 격려에 수지는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장사가 아닌 진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수지는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검은 우산의 비밀을 가진 시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강태준도 자신의 방에서 검은 우산을 손질하며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들이 아직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지킬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호프집 수진이네는 그 어느 때보다 번창하고 있었다. 어느새 소문이 퍼지면서 용감한 사장님과 든든한 시아버지가 있는 호프집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특히 여성 손님들이 많이 찾았다. 밤늦게 혼자 와도 안전하다는 입소문 덕분이었다. 물론 강태준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단지 며느리를 보호한 용감한 시아버지, 양아치들을 혼내준 멋진 할아버지라고만 알고 있었다. 검은 우산의 비밀은 여전히 수진과 강태준만의 것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며 밝게 인사했다. 오후 6시, 호프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수진도 활기차게 응답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신메뉴 족발이 특히 맛있어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수진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표정이 지어져 있었다. 더 이상 밤늦게 혼자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든든한 보호자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7시가 되자 강태준도 호프집에 나타났다. 요즘 그는 수진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주로 계산이나 간단한 서빙을 맡았고 가끔 손님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버님, 오늘은 조금 이르시네요. 집에서 뉴스만 보고 있으니 심심해서. 여기가 더 활기차고 좋아. 강태준은 평소처럼 우산을 벽에 기대놓고 앞치마를 둘렀다. 손님들은 이 친절하고 든든한 노인을 모두 좋아했다. 특히 나이 지긋한 손님들은 강태준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장님, 아버님 정말 멋있으세요. 72세인데도 저렇게 정정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저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어른이 계셔서 든든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수지는 뿌듯했다. 그리고 강태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이지만 실제로는 전설적인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 밤 9시쯤 호프집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40대 초반의 남자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가졌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기만 했다. 다른 손님들을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여기, 한 달 전에 사건 있었던 곳 맞죠? 수진의 표정이 굳었다. 또 조직 관련 사람인가? 하지만 분위기가 이전의 양아치들과는 달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말이 부족했네요. 저는 기자입니다. 주간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정말 기자였다. 주간현대라는 시사주간지의 사회부 기자였다. 그때 일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시아버지 분도 계시죠? 강태준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기자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다. 무슨 일이냐? 아,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조직폭력배들을 혼자서 제압하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기자의 질문에 강태준은 담담하게 답했다. 과장된 얘기야. 그냥 며느리를 보호했을 뿐이지. 하지만 목격자들 증언으로는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다고 하던데요. 혹시 무술을 배우셨나요? 젊었을 때 좀. 강태준은 자세한 말을 피했다. 기자는 더 캐묻고 싶어 했지만 강태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혹시 인터뷰 요청을 드려도 사양할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만. 기자가 떠난 후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혹시 신분이 노출되면. 걱정 마. 기자 정도로는 내 과거를 파헤칠 수 없어. 게다가 군 기록은 대부분 기밀사항이야. 강태준은 자신있게 말했다. 실제로 그의 베트남 전쟁 관련 기록들은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보다 수진아, 너는 어떠니? 요즘 장사가 잘 되니까 좋아 보이네.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평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다. 손님들도 늘었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올랐다. 가족끼리 뭘 그러냐? 나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 강태준은 우산을 집어들며 미소 지었다. 요즘 그는 매일이 즐거웠다.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호프집에서 수진을 도우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었다. 이제 집에 가자. 내일도 일이 있잖아. 네, 아버님. 호프집 불을 끄고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아버님, 베트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글쎄,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5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한 번은 부대가 적에게 포위됐을 때가 있었어. 3일 동안 구출 작전을 기다리면서 버텨야 했지. 위험하셨겠어요. 정말 위험했지.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강태준이 검은 우산을 살짝 들어 보였다. 이 우산도 그때 처음 사용했어. 적들을 물리치고 동료들을 구했지. 그럼 이 우산이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어. 수지는 우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도구였다. 아버님, 그 우산. 아직도 다른 기능들이 더 있어요? 궁금하니? 네. 강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우산 손잡이의 작은 부분을 보여주었다. 여기 아주 작은 구멍이 있지? 이걸 누르면 쇠소리와 함께 우산 손잡이에서 작은 망원경이 튀어나왔다. 망원경이에요? 정찰용이야. 적의 움직임을 멀리서 관찰할 때 썼지. 수지는 감탄했다. 정말 놀라운 우산이었다.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게 몇 개 더 있어. 하지만 평상시에는 쓸 일이 없지. 왜요? 평화로운 시대에는 필요 없거든. 이런 기능들은 전쟁 때나 쓰는 거야. 강태준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전 강태준이 말했다. 수진아,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아버님. 그리고 기억해.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난 항상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저도 아버님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강해질게요. 수진의 말에 강태준이 웃었다. 내가 행복한 게 내 가장 큰 힘이야.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강태준은 거실에서 우산을 손질했다. 50년 된 이 우산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다.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모든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그는 혼잣말을 하며 우산을 벽에 세워두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주택가의 밤풍경이 보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요즘에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시아버지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강태주는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했다. 평범한 노인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노인이 사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 장사도 잘 될 것 같아. 네, 아버님도 오늘 오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 강태준의 농담에 수진이 웃었다. 정말로 그랬다. 시아버지가 있어야 호프집이 완전해졌다. 그날 저녁 호프집에는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왔다. 단골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새로운 손님들도 있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호프집이네요. 사장님 시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다면서요? 안전한 호프집이라고 소문났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수지는 뿌듯했다. 그리고 조용히 서빙을 도와주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벽에 기대어 있는 검은 우산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그 우산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과거를 가진 시아버지.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밤이 깊어갈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수진이 말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매일. 우리가 가족이잖아. 강태주는 우산을 집어들며 대답했다. 그리고 수진아, 기억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네, 아버님. 호프집에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다. 수진의 손에는 하루 매출을 담은 가방이, 강태준의 손에는 검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특별한 사랑과 보호가 숨어 있었다. 3개월 후 수지는 두 번째 호프집을 오픈했다. 첫 번째 호프집의 성공에 힘입어 확장 개점한 것이다. 강태준이 자본금을 지원해 주었고 새로운 호프집도 빠르게 자리 잡았다. 수진아,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내 노력이지.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보호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호프집에도 강태준의 특별한 우산이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직접적으로 쓸 일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 아버님,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거든. 알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그리고 수지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든든한 시아버지가 곁에 있는 한 두렵지 않다는 것을. 검은 우산의 비밀처럼 가족의 사랑도 때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1년 후 수진의 호프집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여전히 매일 저녁 호프집에 나와 수진을 도왔다. 72세에서 73세가 된 그였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든든했다. 아버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다. 가족을 지킨다는 목표가 있으면 건강해져. 강태준의 대답에 모든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있는 검은 우산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그 우산의 진짜 비밀을 모르지만 뭔가 특별한 것이라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다. 수진과 강태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검은 우산과 함께